뉴욕 증시가 반등에 실패하며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독일의 제조업 지표 개선으로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불안감은 다소 진정됐지만 골드만삭스 소환 소식이 투자 심리를 다시 위축시켰습니다. 다우는 115포인트 떨어져 9,800선으로 밀렸습니다. 유럽도 하락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헝가리의 재정 위기 가능성이 불안감을 높이며 주요국 지수를 1% 이상 내렸습니다. 다만 독일은 제조업 지표 개선으로 인해 낙폭이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국제유가도 글로벌 경제 회복이 지연될 것이란 우려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7월 인도분 WTI는 배럴당 7센트 떨어진 71달러 40센트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의 지난 4월 소비자 신용거래가 10억 달러 늘어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습니다. 10억 달러 감소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오히려 증가한 것입니다. 독일의 4월 공장 주문이 예상 밖의 2.8% 급증했습니다. 유로 약세로 수출이 큰 폭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미국 의회 금융위기조사위원회는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골드만삭스를 소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최리나입니다. 뉴욕 증시 다우가 만선을 이탈한 상황에서 또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요. 만선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기대를 했었지만 결국에 반등에 실패라고 또다시 100포인트 이상 밀리면서 이젠 다우가 9,800선대까지 후퇴를 해서 7개월 내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독일의 제조업 지표가 괜찮았고 기다렸던 하나의 유일한 지표였죠. 미국의 4월 소비자 신용도 예상 밖에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라는 괜찮은 성적이 나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또 급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일단 장 막판 30분의 매도세가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은행주, 기술주 모두 다 흐름이 좋지 못했는데 골드만삭스의 소환 얘기까지 들려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죠. 대우증권 신천지점에서 최정무 대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만선이 회복이 되나 했었는데 이제는 9,900도 채 안 되는 9,800선대까지 다우가 밀리는군요. 네, 장막판에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장막판에 좀 밀렸거든요. 네. 장 시작은요, 지난 금요일 날 급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하고요. 그리고 헝가리 재정위기 불안감이 다소 좀 완화된 가운데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 조사위원회에서 골드만삭스가 요청 서류를 미제출했다는 이유로 소환했다는 점이 악재로 작용해서 하락세로 전환했고요. 네. 헝가리 정부의 적극적 해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오후장에 반등다운 반등세를 연출하지 못하니까요. 오후장 네. 들어서 실망 매물이 좀 급격히 나왔고요. 그러면서 낙폭이 확대되면서 좀 마감했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은 장 막판 매도세가 집중이 되면서 다우가 7개월 내 최저치까지 끌어내려왔다라는 소식. 이제는 9,816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나스닥의 하락폭은 지금 더 큰 것 같습니다. 2%나 하락을 했는데 일단 지표를 정리하기 이전에 업종별로 분위기를 좀 살펴볼까 해요. 골드만삭스 소환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때문에 은행주 그리고 애플이 아이폰 4G를 공개를 했는데도 애플도 내렸고 기술주도 전반적으로 부진했어요. 네, 어제 스티브 잡스가 애플이 4G 해가지고 4세대 아이폰 발표를 했거든요. 네.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좀 약세다 보니까 애플도 지금 주가가 한 2%대 약세를 좀 기록했던 것 같고요. 네. 골드만삭스도 한 0.6% 정도 하락했고 전반적으로 그리고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어제 애널리스트 좀 목표 주가 하향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런 연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한 2%대 약세를 좀 기록했고요. 전반적으로 은행주, 기술주 전반적으로 다 약세를 면치 좀 못했던 하루였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요. 은행주와 기술주가 모두 다 약세를 보였고 때문에 나스닥의 하락폭도 2% 이상인 것을 저희가 3대 지수를 통해서 또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지표 하나가 유일하게 기다렸던 것이 있는데요. 미국의 4월 소비자 신용 부문입니다. 소비자들이 얼마나 돈을 썼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예상 밖의 큰 폭으로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를 플러스까지 끌어올리는 큰 힘은 못 발휘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소비자 신용은 경제 지표 중에서 시장 상승을 좀 이끌 만한 큰 네. 지표는 아니었거든요. 아니지만 좀 전망치보다는 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금 약세다 보니까 좀 그렇게 시장을 좀 돌려놓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소비자 신용은요, 신용카드하고 소비자 대출 등이 주요 구성 항목인데요. 네. 소비자들이 저축을 하는지 아니면 소비를 위해 지갑을 여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장중에 4월달 소비자 신용 발표가 있었는데요.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치는 10억 달러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었는데요. 예상을 깨고 오히려 좀 증가했습니다. 다만
3월달 소비자 신용은 20억 달러 증가했다는 예전에 당초 발표와는 달리요, 54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수정 발표됐습니다. 네. 세부 항목별로는 신용카드 신용은 85억 달러가 줄어서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는데, 자동차 대출하고 개인 대출 신용은 94억 달러 정도 증가했습니다. 소비자 신용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발표가 있었지만, 최근 시장을 하락세를 좀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네, 4월 소비자 신용이 예상 밖의 증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또한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3월 소비자 신용이 조금 안 좋은 쪽으로 하향 조정된 것에 주목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큰 영향력은 없지만 그런 좀 자그마한 지표가 예상 밖의 호조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돌아서지 못하는 모습. 앞서 저희가 기술주가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애플 효과도 없었던 데다가 은행주도 약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드만삭스 얘기를 건너뛰고 간 것 같네요. 골드만삭스 소환됐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소환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기관에서 소환을 한 겁니까? FCIC라고 하는데요. 네. 미국의 금융위기 조사위원회입니다. 이쪽 설립한 목적은 금융위기 지난 2008년도에 금융위기 배경을 좀 조사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좀 설립을 했던 기구고요. 네. 지금 골드만삭스가 이런 금융위기 관련 자세한 좀 서류를 좀 제출을 해달라고 이쪽 FCIC에서 요청을 했는데, 네. 골드만삭스에서 아직까지 지금 거부를 했고요. 인터뷰조차도 지금 불응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FCIC에서 소환장을 좀 발부를 했던 것 같고요. 네. 예전에 금융위기 과정에서 골드만삭스에 투자를 했던 워렌 버핏도 소환장을 같이 받았고요. 네. 그리고 이런 CDO 관련해가지고 이런 담보부 채권 관련해가지고 무디스에서 신용평가서 무디스도 소환장을 받았는데요. 이쪽도 네. 그런 담보부 채권에 대해서 트리플 A 최고 신용 등급을 좀 매겼던 신용평가사인데 이쪽도 같이 소환장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골드만삭스 소환 얘기도 들렸었고 애플 효과도 없었었고 여러 가지 소비자 신용도 그렇게 큰 또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이제 다시금 그 전날 급락을 불러왔었던 전 세계 금융시장을 들썩이게 만들었었고 우리 시장까지도 영향을 줬었던 헝가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헝가리 디폴트 가능성 우려를 헝가리 정부에서 뱉어내놓고 뒤늦게 수습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국무장관에 이어서 이제는 경제장관까지 전면에 나선 모습입니다. 미국의 CNBC하고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요. 헝가리는 제2의 그리스가 아니다라고 견해를 밝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는 스페인이 제2의 그리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헝가리도 제2의 그리스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은 제2의 그리스를 지금 찾으려고 혈안이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헝가리 경제장관이 미국 경제채널 CNBC 인터뷰에서 지난주 의사 전달 과정에서 조그만 실수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좀 밝혔는데요. 네. 이 조그만 실수 때문에 전 세계가 급락을 했고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조그만 실수가 아니죠. 엄청난 실수였거든요. 네. 한 국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료로서 좀 입방정을 떨면 안 되는데 참 좀 네. 안타깝습니다. 일단 재무장관이 인터뷰를 통해서요 밝힌 내용은 헝가리는 제2의 그리스가 아니다라는 점은 명백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도 GDP의 3.8% 이 목표치는 반드시 좀 지킬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우선 지난 주말에 헝가리발 디폴트 사태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면요. 헝가리도 지난 4월달 정권 교체가 있었는데 이전 정권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좀 가장된 표현을 사용했던 것 같고요. 지난 정부 부채 규모의 상당 부분 분식 의혹이 좀 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새 정부의 우선 목표는 헝가리 디폴트를 좀 피하는 것이다라는 표현 때문에 일각에서 헝가리가 제2의 그리스가 아니냐 해서 네. 글로벌 증시가 동반 급락을 좀 했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조차도 헝가리는 위기 관리를 잘해왔다고 했고요. 그리고 제2의 그리스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비관론자 루비니 교수조차도 헝가리 디폴트 발언은 좀 가장되지 않았냐 하고 좀 언급했습니다. 네. 실제로 헝가리는요 2008년도 10월에 이미 지금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지금 지원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IMF하고 EU 세계은행에서 지금 현재 200억 유로 정도 크레딧 라인을 좀 보장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구제금융 위에 지금 세 차례에 걸쳐 86억 유로 정도를 인출했는데. 지금 200억 유로 크레딧 라인이 있으니까 지금 86억을 인출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한 110억 유로 정도 추가 인출 금액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안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착실히 좀 수행 중에 있는 상태고요. 네. 작년 4분기부터 경제 성장률이 지금 플러스로 전환된 상태고
올해 들어서 무역 수지도 지금 흑자를 시현 중에 있기 때문에 헝가리 문제는 새 정부 관료의 뭐 입방정으로 생긴 일개 해프닝으로 예. 좀 끝날 공산이 좀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지금 헝가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고 전문가들조차 지금 가장됐다는 견해가 있었지만 시장은 어제 뭐 미국 시장 보셔서 아시겠지만 또다시 하락을 했는데 네. 지금 이런 이유는 뭐 재정위기 확산 공포감, 뭐 또 다른 국가에서 또 재정위기 우리가 또 불거져 나올 수 있다는 공포가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간밤에 보니까요, 유럽 재무장관들이 또한 긴급 회의도 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독일이 또한 재정 긴축안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그런 구체적인 플랜을 또 공개를 한 듯도 싶고요. 여기서 유로화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요. 재무장관 의장이라고 할 수 있는 EU 의장 융커도 지금 유로화의 어떤 달러화 대비해서 가치가 하락하는 속도가 좀 빠르긴 하지만 지금 정도 어떤 달러 환율 레벨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괜찮다고.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예요, 의외로. 속으로는 많이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예. 지금 마음속으로는 꽤 불편할 텐데요. 하지만 의장이지 않습니까? 네. 공식석상 인터뷰에서는 EU 의장으로서 당연히 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의연한 모습을 좀 보여줘야 하겠죠. 융크는 룩셈부르크 총리계 유로존 재무장관 의장인데요. 융크가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유로화 하락 속도에 놀라긴 했다. 하지만 현재 유로화 가치 수준을 걱정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로화의 리밸런싱 지금 현재 유로화 하락은요 유로존 내 수출 국가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현재 지금 유로화의 가파른 하락은요 루머나 정책 결정자들의 서투른 발언에 지금 상처 입기 쉬운 상태라고 언급했고요. 이런 경솔한 좀 입방정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헝가리 일개 정부 관료가 디폴트 운운하면서 시장 급락을 야기시켰는데 네. 융크 본인이 볼 때는요 헝가리는 걱정할 만한 수준이 아니고요. 그리고 유로존 국가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요. 유로화 하락으로 인해 수출 개선세도 지금 있는 만큼 현재 유로화 수준은 아직까지는 감내할 만한 수준이다라는 입장이고요. 다만 지금 지나친 유로화 급락은 원치 않으니까 헝가리한테 지금 입 조심해라.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간에는 유로화가 이렇게 1.20달러까지 깨고 내려가고 계속해서 4년 내 최저치에 대한 기록을 새롭게 써가는 과정에서 유로화가 5년 정도 뒤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정작 유로존에 있는 의장들은 속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레벨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융커 의장의 발언뿐만이 아니라요. 전 세계 정말 비관론자 중에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닥터둠 루빈 교수조차 유로화 약세는 EU가 계속해서 존속하는 데 있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요소다. 이런 발언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게 밝혔습니다. 루비니 교수하면요, 365일 비관론자거든요. 예. 영원한 비관론자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네. 이분조차도 지금 유로화 약세가 EU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탈리아에서 열린 컨퍼런스 회의에서 견해를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네. 유로화 환율의 점진적인 하락은 EU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언급했거든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유로화 약세가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의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켜서 EU의 존속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라고 좀 언급했습니다. 네. 저 앞에 융커 의장이 잠깐 이야기했듯이 유럽 제품이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수출이 되살아나고 유럽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위기 국가들의 국가 경쟁력도 재차 제고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역시 융커 의장 그리고 닥터둠 루비니 교수가 말을 한 것처럼 일단 유로화 약세가 다른 국가는 모르겠지만 독일 경제를 살리는 데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간밤에 독일의 제조업 관련 지표가 하나 4월 공장 주문 발표가 됐는데 좀 괜찮았는데 역시 유로 약세 덕을 좀 본 거라면서요. 네, 일단 공장 주문은 원래는 한 예상치가 한 0.3% 정도 하락할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공장 주문이 다만 지금 현재 조금 깜짝 이렇게 지표가 좀 나왔거든요. 네. 예상 밖으로 한 2.8% 정도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해줬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유로화 하락에 따라서 수출이 조금 확대됐고요. 이런 부분들이 제조업 수주가 좀 증가하면서
어느 정도 뭐 깜짝 이런 지표가 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래요. 뭐 사실 유로화 약세 때문에 4월 공장 주문이 또한 급증한 것이기 때문에 급증에 따른 그런 이유도 재정 위기에서 결국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씁쓸한 그런 결과라고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된 이상 뭐 유럽의 마감 상황도 좀 들여다봐야겠는데요. 이 제조업 지표 덕분인지 독일은 확실히 조금 덜 빠졌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조금 덜 빠졌습니다. 유럽 증시는 뭐 장 초반에는 동유럽, 헝가리발 리스크 때문에 뭐 장 초반에 1% 넘게 급락 출발했고요. 다만 장중에는 경제 지표로 뭐 독일의 4월 제조업 수주가 유로화 약세에 따른 수출 증가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뭐 2달째 증가세를 이어가가지고 장중에 좀 낙폭을 줄여서 뭐 영국, 독일, 프랑스 할 것 없이 뭐 약보합권까지 좀 올라왔거든요. 올라왔지만 뭐 오후 들어서 재정위기 확산 우려감에 대한 뭐 불안을 떨쳐내지 좀 못했고요. 네. 그러면서 뭐 장후반 재차 좀 낙폭을 확대하면서 영국하고 프랑스는 한 1% 정도 하락했고요. 뭐 독일은 상대적으로 한 0.5% 정도 하락하면서 좀 마감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상품 시장 얘기도 좀 살펴보죠. 유가는 하락했고 유로화도 여전히 1.20달러 회복을 못하고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지금 뭐 달러 유로 환율도 지금 현재 1.2달러 밑에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네. 여전히 지금 1.19달러 정도 좀 이하 수준에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달러 강세가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유가를 살펴보면 유가는 뭐 소폭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뭐 배럴당 한 71.40달러에 마감했거든요. 멕시코만 석유 유출 사퇴하고요. 뭐 그리고 올해 허리케인이 2005년 이후에 뭐 최악의 허리케인 시즌이 될 것이라는 예고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뭐 유가도 좀 반등이 좀 나왔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뭐 이런 달러 강세 영향 때문에 뭐 소폭 약세 기록하면서 마감했고요. 금값은 지금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온스당 23달러 정도 좀 급증해서 1240.80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네. 자, 간밤에는 뭐 소비자 신용이라는 그런 지표 발표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오늘 밤에는 이렇다 할 경제 지표 발표가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밤 뉴욕 증시 열리는 것은 또 어떤 것에 기대서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런지 궁금한데요. 일단 지금 반등도 반등이지만 지금의 뉴욕 증시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 반등을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로 반등할 수 있는지 주변 상황들을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우는 역시 만선이 계속해서 하회되어 있는 상황, 유로화도 1.20달러 위로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 과연 무엇이 근본적으로 뉴욕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인지 좀 큰 그림에서 분석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특집 내용입니다. 예. 지난 주말 뭐 헝가리 때문에 시장이 급락을 했는데 뭐 어제 미국 시장 보셔서 아시겠지만 헝가리 정부에서 뭐 해명도 하고 각계 전문가들조차 지금 헝가리 리스크는 좀 가장됐다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시장이 좀 회복을 못 해줬거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올라올 줄 알았는데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지난 주말에 고용지표 뭐 예상 밖에 좀 악화가 좀 있었지만 그래도 네. 뭐 고용지표도 예상치보다 하였지만 좀 그래도 뭐 고용 개선세는 분명히 좀 나타나고 있었다는 5개월 연속 부분에서 증가. 예. 그 정도면 그렇게 뭐 미국 시장이 3% 정도 급락을 할 사항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네. 아니었고 뭐 오늘은 당연히 뭐 반등이 나올 줄 알았는데 뭐 그렇게 좀 나오지 못한 부분은 지금 현재 뭐 글로벌 금융 시장의 중요한 흐름을 좀 한번 좀 파악하게 되면요. 네. 뭐 이런 요인들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에서 뭐 통상적으로 제가 뭐 방송하는 내용은 뭐 잠깐 뭐 이렇게 좀 잠깐은 잊으셔도 되고요. 지금부터가 좀 중요합니다. 네.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뭐 환경화나 뭐 MBN 이런 데도 잘 안 나오는 글로벌 시장이고요. 네, 이왕이면 뭐 공중파로 하죠. 네. 비교를. 예. 네, 지금 현재 뭐 서울경제 글로벌 시장 시청자분들만 예. 특별히 좀 이런 내용을 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궁금합니다. 네, 금융시장을 뭐 크게 두 분야로 나눠보면 네. 뭐 채권 시장하고 주식 시장이죠. 네네 그렇게 좀 있는데 뭐 네. 주식하고 채권은 통상 상극입니다. 주식 시장이 좋으면 채권 수익률보다 높으면 주식 시장이 뭐 채권 수익률보다 당연히 높게 되면 뭐 채권을 팔아서 주식 시장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요. 네. 그리고 뭐 주식 시장이 안 좋게 되면 뭐 안 좋으면 뭐 이렇게 뭐 채권 수익률보다 오히려 낮기 때문에 뭐 채권 쪽으로 이렇게 자금이 흘러가게 되거든요. 네. 지금 현재 국면은 지금 분명히 뭐 지금 달러 강세 때문에 이런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되면서 지금 현재는 국채시장 즉 채권시장 쪽으로 지금 돈이 계속 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자금들이 죄다 지금 채권 시장 쪽으로 돈이 몰리는데 주식 시장은 지금 현재 뭐 될래야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네. 되면. 그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어제는 그리스, 오늘은 포르투갈, 내일은 스페인.
하물며 지금 동유럽 헝가리까지 건들고 있는데 뭐 지금 하락의 이유로 장고가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는 모르셔도 됩니다. 뭐 중요한 것은 금융자산은 채권하고 주식이 있는데 현재 위험자산 주식보다 지금 안전자산 채권 쪽으로 돈이 몰린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결국 주식시장이 힘들다. 이게 제일 간단한 논리입니다. 차트 하나 잠깐 볼 텐데요. 미국의 월별 국채 만기 도래 규모 차트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 나오네요. 차트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요. 지금 미국의 6월달, 7월달 국채 만기 도래 규모가 보시면 그래프 쪽으로 보시면 굉장히 좀 많다는 것을 좀 느끼실 겁니다. 6월, 7월요. 네, 8월까지도 많고, 뭐 7월달이 좀 피크인데요. 7월에 약 한 5,500억 달러로 좀 정점을 좀 찍을 것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7월달에 한 달에 지금 5,500달러 만기가 좀 도래하는데요. 한국 원화로 환산하게 되면 약 한 600조가 넘어갑니다. 이게 한 달에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1년 예산이 100조거든요, 약. 그러니까 지금 6년 예산이 지금 한 달짜리 만기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유럽에서 뭐 그리스 뭐 이런 거 뭐 한 달에 뭐 200억 유로 뭐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막아야죠, 이제. 네, 일단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미국도. 지금 그리고 뭐 차트 잠깐 보시면 뭐 7월 달을 정점으로 지금 만기 도래 국채 규모가 뭐 점진적으로 좀 하락하는데요. 물론 지금 차트에서는 지금 1년 이하짜리 단기 채권 T빌은 지금 아직까지 좀 파악이 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T빌 같은 건 단기 채권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 8, 9월 정도 되면 조금은 좀 잡힐 것 같지만 아무튼 간에 지금 7월 달 이후에는 국채 만기 규모가 좀 급격히 좀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지난 5월 달에도 뭐 6월 만기 규모하고 좀 비슷한 규모였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도 뭐 이 시간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좀 달러 강세를 이야기했고, 뭐 국채 입찰에 관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많이 좀 다뤘습니다. 6월, 7월 지금 두 달간 한 달에 지금 500조가 넘게 지금 국채 만기가 도래하는데요. 뭐 미국 재정부 자금으로 뭐 일부는 상환을 하고, 모자란 나머지는 국채 입찰을 통해서 뭐 소위 뭐 돌려막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미국도 지금 만기 도래 국채를 지금 돌려막기를 하지 못하게 되면 국가 신용도가 당연히 좀 땅바닥으로 뭐 추락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무조건 지금 국채 입찰을 성공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돌려막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뭐 미국 정부는 재차 국채를 또 찍어야죠. 찍고 지금 그리고 마구 찍어낸 국채를 지금 누군가는 좀 사줘야 됩니다. 그러면 좀 중요한 대목인데요. 뭐 채권 시장으로 돈이 들어와야 이걸 사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전 세계 주식 시장을 한번 좀 밑으로 한번 보내버려야 됩니다. 밑으로 한번 이렇게 채권 시장으로 한번 돈이 들어오니까. 날려버리고 뭐 달러 강세를 좀 유발시켜서요. 뭐 안전자산 채권 시장 쪽으로 돈이 좀 이렇게 몰리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뭐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미국은 지금 현재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채무 불량 국가입니다. 그리고 뭐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많이 풀려 있는 통화가 달러거든요. 뭐 달러가 지금 세계 곳곳에 지금 넘쳐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달러 강세는 단순 수급적 요인으로는 뭐 설명이 안 되는 좀 상식밖에 지금 달러 강세거든요. 왜 현재 지금 미국이 유럽을 좀 타겟으로 지금 이잡듯이 좀 들들 볶아가지고 뭐 달러 강세를 유발했느냐? 뭐 지금 이 모든 게 뭐 지금 미국의 앞서 차트로 잠깐 보셨듯이 뭐 미국의 5월달, 6월달, 7월달까지 대량의 좀 국채 만기 물량 때문인 것 같고요. 이런 연유 때문에 지금 채권 시장 쪽으로 뭐 돈이 들어오지 안 되면 안 되는 절대적 이유입니다. 뭐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요. 앞으로 시장 전망을 한번 잠깐 좀 이야기 드리면요. 뭐 미국에서 대량의 좀 국채 만기가 뭐 7월달까지는 좀 있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뭐 7월달까지는 당분간 좀 달러 강세가 좀 필요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추가적으로 달러 강세가 이미 좀 많이 좀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달러가 여기서 뭐 더 크게 올라갈 것이냐, 그거는 좀 힘들겠지만은 뭐 미국에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는 달러 강세는 아직까지 좀 유지시킬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달러 강세를 계속적으로 유지시킬 것으로 좀 보이고요. 7월까지 달러 강세를 뭐 유지를 시키려면 뭐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죠. 뭐 남유럽이 됐든 뭐 동유럽이 됐든 뭐 이런 유럽발 악재는 여전히 미국한테는 필요한 것이죠. 이건 뭐 유럽발 악재는 계속 좀 나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유럽발 악재가 미국한테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뉴스인 것 같고요. 미국은 뭐 계속적으로 좀 위기 조장 국면을 좀 계속적으로 좀 만들지 않겠냐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러면 6월 하순 정도 되면 좀 스마트머니는 좀 시장이 최근에 좀 감해도 국면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추가적으로 좀 빠지게 되면 6월 하순 정도 되면 좀 스마트머니는 좀 들어올 것 같고요. 뭐 늦어도 한 7월경 정도 되면 대량의 국채 만기 입찰이
이제 좀 끝나기 때문에 8월 달부터는 좀 급감을 하기 때문에요. 그때부터는 뭐 통상적인 국채 만기 규모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되면 비정상적인 좀 달러 강세는 좀 종지부를 좀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뭐 주식시장도 바닥을 좀 진바닥을 좀 확인을 해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 글로벌 자금 흐름이 앞서 제가 말했듯이 뭐 채권 시장에서 다시 좀 빠져나와가지고 주식시장 쪽으로 유입이 좀 될 수 있다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뭐 6월달, 7월달 지금 현재 시장은 뭐 당장 지금 미국이 만선을 깨고 지금 굉장히 좀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뭐 보수적으로 좀 보셔야 되겠지만 네. 긴 안목으로는 이번 6월, 7월 달에는 뭐 조정을 이용해서 뭐 조로의 좀 매수 구간이 되지 않겠냐 하는 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래요. 뭐 6, 7월까지는 미국의 국채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유럽에 관련된 안 좋은 헤드라인 뉴스가 계속해서 미국 쪽에서는 필요한 상황. 채권 시장의 어떤 수요를 불러와야 되는 미국 입장에서는 6, 7월까지 주식시장 분위기를 이래저래 안 좋게 끌고 갈 공산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요. 한 8월 정도부터는 진짜 좀 글로벌 주식시장이 소위 말해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특집까지 얘기를 잘 들어봤습니다. 대우증권 신천지점 최정무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헝가리가 제2의 그리스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어제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헝가리는 본질적으로 그리스와 다르다며 금융시장이 지나칠 정도로 과민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이 마블 정제를 새로운 화두로 내세우며 위기의식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선언 17주년을 맞아 삼성은 말이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뜻을 담은 마블 정제를 임직원들이 가져야 할 자세로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첫 우주 발사체죠. 나로호가 9일 발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나로 기립 작업이 뜻하지 않는 암초를 만나 어제 6시간이나 늦어졌습니다. 최종 점검 과정에서 별 문제가 없다면 오늘 모의 연습을 거친 뒤 9일 예정대로 발사가 진행되겠지만 연기될 가능성도 현재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가 중국과의 FTA 추진, 또 쌀, 조기, 간습화 등 농수산물 분야의 핵심 현안 과제들을 하나둘 개봉해서 여론몰이에 나서게 됩니다. 비록 여당의 지방선거 참패로 인해 동력이 다소 약화된 것은 맞지만 수면 아래에 있던 이슈들을 본격적으로 꺼내 추진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신규 분양 감소와 할인 판매 등의 영향으로 넉 달 연속 줄었다고 합니다. 지방의 경우엔 1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지난 2008년 12월 최고치 대비해서 40% 가까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그 원인 분석해보겠습니다.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슈는 서울경제신문 경제부에 있는 이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뭐 헝가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어제 헝가리발 디폴트 우려 때문에 우리 시장, 뭐 글로벌 증시, 아시아 시장 모두 다 급락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그리스 사태와는 다르다. 이제는 간밤에 나온 얘기 보니까 헝가리 경제장관도 역시 그리스와 우리의 사태는 조금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뭐 결국 헝가리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매우 자세히 언급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또 이제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헝가리 같은 경우 이제 제2의 그리스가 될 것이다 이러한 우려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뭐 글로벌 금융시장, 뭐 우리 금융시장이 이제 어제 크게 흔들렸고, 뭐 아시아 금융시장 전체가 또 흔들렸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뭐 어제 우리 증시 또 특히 환율 시장이 어제 이제 아주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좀 굉장히 좀 어려운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일단 경제 전문가들은 좀 헝가리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랑 다르다면서 좀 금융시장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과민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좀 목소리가 좀 맞춰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그리스와 다른 점들 몇 가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유로화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폴트를 만약에 채무 불이행을 선언할 경우 이 어떻게 보면 동일 통화권이라고 쓰는 유로존 전체가 붕괴될 수 있는 이러한 위험들이 좀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 같은 우려 때문에 이제 지난 주말이죠. 이 부산에서 열린 이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에서도 바로 이 그리스 문제 또 유럽 문제 그리고 재정 건전성 문제가 매우 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동 성명에서 바로 첫 번째 안에 있어서 이 재정 건전성 특히 유럽의 문제를 가장 크게 언급한 것이 바로 이러한 점에 이제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헝가리 같은 경우는 그리스와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언급했던 바로 이 점이죠. 헝가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유로화를 쓰지 않습니다. 네. 디폴트화를 이제 포린화를 쓰고 있는데요. 이 네. 헝가리가 만에 하나 이 디폴트를 선언을 하더라도 그 파괴력 같은 경우 이제 자신의 화폐인 이 포린화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와는 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미미하다. 영향이 매우 미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헝가리 같은 경우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마자 사실 이 국가부도 위기 한 번 정도는 몰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 2008년도 일인데요. 네. 당시에도 이제 200억 달러의 구제 금융에 힘입어서 뭐 위기를 무난히 넘겼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산업은행이 현재 이제 KDB 헝가리 은행이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진출을 한 바가 있는데요. 네. 이곳에 또 들리는 말에 따르면은 또 헝가리 같은 경우 당시 200억 달러 구제 금융을 받은 뒤로 이 뱅크런이라고 하죠. 은행에 몰려드는 모습이 한 일주일 정도 지속됐다가 바로 또 잠재워지는 이런 모습들을 또 계속적으로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으로서도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또 하나 방금 전에도 언급을 드렸다시피 이 헝가리 정부의 디폴트 발언의 가능성 자체가 매우 좀 정치적인 배경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또 분석들도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 같은 경우 이 헝가리 정부가 새로운 긴축 정책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이것 때문에 좀 국가 재정 위기가 좀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현재 밝히고 있고요. 또 네. 일각에서는 이 새로 설립된 정부가 좀 전임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국가 재정 위기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좀 말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 윤진경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 부산중앙은행 이 재무장관 회의 또 어제 이 기자간담회에 있어서도 헝가리 같은 경우는 부부싸움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그것이 외부에 너무 과장돼서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도 저희가 한번 좀 더 이 새겨볼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유로존 경제 전체 또 문제가 아예 없느냐? 그것은 역시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럽의 곳곳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위기가 터지고 있는 것 역시 저희가 좀 문제점을 지적, 물론 아주 큰 문제점, 당장 뭐 유럽 전체가 쓰러질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런 문제점 자체는 좀 포커스를 맞춰볼 필요는 있다. 이 정도로 저희가 한번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 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 유로존 자체 또 어떻게 보면 유럽 전체에 있어서 심각한 무기력지기에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좀 유럽의 사태는 일단은 좀 시시각각 저희가 귀를 기울여서 이 뉴스 하나하나에 좀 초점을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삼성 쪽에서 아주 재밌는 사자성어를 하나 내놓았는데요. 신경영 17주년을 맞아서 지금 안주할 때가 아니고 마블 정제할 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도 대충 어림짐작이 가능합니다만은 마블 정제라는 것을 임직원들한테 주문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 사자성어가 의미하는 바가 정확히 뭔지요? 그렇습니다. 별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쉽게 들어보는 사자성어는 네. 아닌데 굉장히 좀 어려운 사자성어의 하나입니다. 이 삼성이 이건희 신경영 선언 17주년을 맞이해서 이른바 마블 정제라는 사자성어를 내세웠습니다. 좀 다소 생소하기는 합니다만 뭐 의미는 간단합니다. 말이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 한마디로 계속 달려간다. 뭐 이런 뜻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이제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서 이 삼성그룹이 밝힌 내용인데요. 앞으로 10년 내에 삼성을 대표하는 사업과 제품들이 대부분 사라질 것이다. 네. 앞으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러한 좀 이건희 삼성 회장의 최근에 발언을 소개를 하면서요. 이 세계 1위가 되기 위해서 달려온 신경영 17년. 지금은 안주할 때가 아니다. 마블 정제할 때이다. 이렇게 역설을 해서 어제 좀 삼성 임직원들 또 나아가 재계 전체에 또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네. 이 그동안 이제 삼성 같은 경우 신경영을 통해서 이 TV 판매량 세계 1위, 또 OLED 점유율 세계 1위, 또 냉장고용 ABS 수지 시장 점유율 세계 1위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계속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또 뭐 반도체 1위로 힘입은 또 전 세계적인 가전제품 시장의 석과는 뭐 이루 말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좀 빛나는 성과 현재로서는 안주하지 말고 좀 더욱 발전하고 또 정진해가는 이러한 또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또 삼성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그룹은 어제 이제 12분 분량으로 기획된 사내 방송을 통해서도요. 이 신경영의 정신을 소개하면서 좀 변해야 된다. 또
또 어느 기업이든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다. 이 초인류 기업만이 살아남는다는 어느 시대에나 평범한 논리가 현재 지금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이러한 점 한마디로 위기의식을 끊임없이 강조를 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삼성은 이제 이 신경영을 통해서 좀 질 위주의 고속성장을 계속적으로 꾸준히 해왔고요. 또 결국 지금 현재 마치 지구촌의 변방에 이름 없는 기업에서 이 소니나 애플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뭐 한국의 자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정도로 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 글로벌 인류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성과를 거뒀는데요. 이러한 점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해나가고 그만큼 더 발전을 해나가겠다. 이러한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어제 밝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삼성전자 한 관계자는요, 이 17년 전에 신경영 선언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화두라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위기 의식으로 재무장을 해서 좀 도약을 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이 신경영의 정신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뭐 말은 거창하고 이야기는 많습니다만은 결국은 좀 삼성전자가 내후외환의 그동안 이제 과거의 위기에서 일단은 한꺼풀 좀 탈피하는 모습들을 보여왔고 여기에 있어서 지금 일단 신발끈을 조여매고 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가자. 이러한 좀 의지를 더욱더 다졌다. 이 정도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토요타가 뭐 한 번에 이렇게 그 위상이 추락하고 또 애플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서 도약을 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신경영의 초심을 계속해서 잃지 않고 유지하는 것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신발끈 동여매고 있는 삼성전자 앞으로 향후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우리나라 첫 우주 발사체 나로호를 발사대에 올바르게 세우는 그런 기립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이제 정식 2차 발사는 바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인데요. 어제 막바지 준비에 한창인 가운데 이 기립시키는데 조금 지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 지금 분주한 그런 모습인데 6시간가량 지연이 됐고 정말 정작 발사하는 그 날에도 약간의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도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첫 번째 발사에 실패를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발사에 도전을 하는 모습인데 현재까지도 100% 완벽한 준비가 되었느냐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의문을 거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이제 예정대로라면 이제 내일입니다. 이 나로호가 두 번째 발사 시도에 성공을 하고요. 또 이제 최종 리허설 같은 경우는 오늘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어디까지나 그동안의 계획대로라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은요, 나로호 1단이 이제 오늘 오전 11시께부터 한 6시간 동안 또 상단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4시간에 걸쳐서 이 실제 발사 운용 절차에 따른 리허설을 통해서 최종적인 예행 연습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 원래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발사를 불과 이제 하루 앞두고 있는데 몇몇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현재 좀 성공적인 발사가 가능할지 여기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항공우주연구원 같은 경우 나로호 발사 하루 전에 기립 작업이 어제 완료가 됐어야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 말씀드렸다시피 6시간의 지연 작업을 거쳐서 계속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왔고 네. 일단 최종적으로 기립은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어제 좀 그렇게 6시간 동안 지연됐던 것 자체가 현재로서는 매우 좀 불안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제 기립 작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현재로서는 뭐 발사 최종 리허설도 수년이 되고 또 발사 일정도 조정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 일단은 뭐 기립은 성공을 했으니까 그 다음 작업은 그 이후에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항우연 측에서는요, 이 나로호 1단의 지산 관측 시스템 GMS라고 하는데요. 이 GMS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일부 전기 신호가 좀 불안정한 상황을 발견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또 러시아 전문가가 현재 원인을 분석 중이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고요. 현재 지금 나로호 같은 경우 지금 내일 발사될지가 이제 오늘입니다. 네. 오전 9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현재 지금 1시간 반 정도 남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이제 김중현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리는 이 나로호 관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일단은 뭐 예정대로 가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만은 어제 일단 기술적인 문제점을 보였기 때문에 굳이 뭐 이 약속된 시간에 발사를 하는 것보다는 좀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따져봐서 좀 최종적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됐을 때 발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바가 있을 거고요. 네.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 과연 내일 예정대로 발사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된 이 GMS 같은 경우는 이 발사 이륙 전까지 지상에서 이 발사체를 확인하기 위해선 전기 장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좀 문제점이 생길 경우 어떻게 보면은 우주선 전체에 있어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점 앞으로 좀 더 꼼꼼히 살펴보고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오전 9시쯤 나로관리위원회가 소집이 돼서 말씀해 주셨듯이 예정대로 발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를 결정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때 뭐 원인 얘기가 자세하게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은 굳이 뭐 일정대로 밀어붙이진 또 않을 것 같네요. 2차 발사이니만큼 말이죠. 그리고 한중 FTA 추진이 점차 가시화가 되고 있는데 FTA가 뭐 거론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 농업 부문의 개방 부분이 아닐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농업 부분에 대한 핵심 현안이 오늘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FTA에서 항상 가장 뜨거운 감자로 이제 부각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농업 분야고요. 또 농업 분야 같은 경우 농민들의 반발이 항상 만만치 않다는 점 때문에 항상 FTA 추진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계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이제 중국과 현재 이제 FTA 추진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이 쌀, 조기와 관세 등 이른바 농수산물 분야 핵심 현안 과제들을 좀 오늘 끄집어낸다. 이런 방침들이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뭐 여당이 지방선거를 참패를 하면서 조금 정부의 이 정책 추진 동력이 다소 약화된 면이 없지 않은 바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면 아래에 있던 이슈들을 좀 본격적으로 꺼내서 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러한 계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농림수산식품부 주최로 한국농업의 세계화를 위한 워크숍이 개최가 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제 한중 FTA 추진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특히 이제 농수산업 같은 경우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추진 자체가 발목을 잡히는 것은 좀 국민 경제 전체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좀 정부의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또 이제 국내에 있는 이 쌀 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기 관세화가 유리하다. 이러한 입장을 피력해서 좀 쌀 조기 관세화에 시동을 걸겠다. 이러한 방침들도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산관학 이 공동 연구가 종료된 한중 FTA 또 그리고 쌀 시장 조기 개방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절차 등을 감안을 할 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좀 논의를 할 수 있는 적기라 이러한 좀 판단에 따른 것으로 현재는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한중일 FTA 같은 경우 이제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산관학 공동 연구를 마치고 특히 민간 품목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쳐서 현재 지금 협상을 개시하겠다. 이런 방침들을 좀 계속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또 이제 쌀 관세와 같은 경우는 시장을 조기 개방하는 것이 무작정 이제 묶어놓는 것보다 오히려 쌀 수입을 줄일 수 있고 또 쌀값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현재 지금 2015년으로 예정된 쌀 관세화를 내년으로 앞당길 방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이러한 방침들이 과연 농민들한테 진정성이 전달될지 또 농민들이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이기도 하고요. 또 농민들이 한 번 이제 반발을 할 경우 굉장히 강력한 반발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정부 추진 동력에 결정적인 또 이 브레이크를 작용해 왔다는 점 과거에 있어서 그러한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정부가 무작정 이 정책을 추진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 역시도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리고 부동산 쪽에요. 어제 하나 좀 재밌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넉 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말이죠. 사실상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기뻐할 만한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미분양이 해소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규 분양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 조사가 나왔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신규 분양이 감소를 하게 되고 나오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분양도 줄어드는 좀 어떻게 보면은 미분양 아파트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또 좋은 모습만은 아니다. 이러한 좀 양면성은 좀 어제 이 통계에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또 여기에 건설업계가 할인 판매에 나선 데 따른 영향도 분명히 큰 것이 사실이고요. 이 지방 같은 경우 13개월 연속 지금 미분양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2008년 12월 최고치를 대비해서 40% 가까이 줄어든 수치라고 합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꼭 저희가 미분양이 줄어든 것만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처지가 아니냐.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볼 수 있겠습니다. 국토해양부 조사에 따르면요, 4월 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총 11만 400가구라고 합니다. 이제 전달 대비해서 약 2,500가구 정도 줄어든 수치라고 하니까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는 좀 포커스 일단 맞춰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토부 관계자 같은 경우는 지방에 있어서는 미분양 할인 판매와 또 기존 미분양을 임대하는 사업들이 좀
꽤 자구 흐름이 계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네. 미분양이 줄어들고 있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신규 분양이 감소한 여파가 아무래도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현재 좀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또 이제 이른바 악성 미분양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준공 후 미분양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전월보다 약 1,200가구 정도 줄어든 49,590가구 정도 현재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이제나 저제나 지금 미분양 아파트 앞으로 또 어떻게 해소가 될지에 있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앤 이슈는요,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또 급락을 했습니다. 반등이 자연스럽게 나와줄 것이다 기대를 모았었지만 다우의 만선 회복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괜찮게 버텨줬는데요. 이 같은 뉴욕 증시 또한 추가적인 하락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장 전망 그리고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 갖죠.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가 이렇게 급락할 줄은 몰랐거든요. 일단 뉴욕 증시, 글로벌 증시부터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좀 여쭤보죠. 예, 일단은 뭐 지난 주말 미국 고용 부진과 그다음에 헝가리발 유럽 재정위기 이슈가 계속해서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고용 지표 실망이 좀 더 지수 영향에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골드만삭스 소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보다도 일단 그에 앞서서 터졌던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들 때문에 아직까지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돼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뉴욕 증시가 예상외로 반등을 하지 못했는데 어제 우리 증시는 그래도 2%대 안쪽으로 하락만 하면서 아시아 증시 내에서도 좀 선전을 했다. 이런 평가를 내려볼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뭐 추가적으로 더 많은 규모를 매도를 한다든지 지수도 만약에 더 빠진다면 어느 정도까지 빠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예, 일단은 어제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크게 선방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역시 어제 주말 미국 증시 급락에 비해서 외국인 매도가 크지 않았고요. 또 하나는 IT와 자동차 섹터 등 주도주의 그런 강력한 주가 하방 경직성이 상대적으로 지수를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계속적인 조정 기간이 길어진다 그러면 재차 외국인의 매도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1600선 초반까지 조정 가능성은 계속해서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 조정 국면을 즐기면서 좀 하락하는 IT 자동차 주도주들은 어차피 2분기 실적 나오고 하면 갈 거니까 좀 분할 매수해서 살짝 담아보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역시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쪽의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예, 일단은 뭐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요. 네. 예, 단기적으로 지수가 올랐을 때는 일부 비중을 소폭 줄였다가 다시 조정 나오면 재매수 들어가시는 그런 관점이 좋다고 보는데 일단은 IT 자동차 섹터의 그런 주도주 역할은 일단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월 이후부터 계속된 유럽 재정위기 이후에 주도주 섹터의 그런 가격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환율과 유가가 계속해서 해당 섹터의 실적 측면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물량 측면에서나 가격 측면에서 견조한 실적세가 예상되고 있는 기존 주도주였던 IT와 자동차 그리고 화학 섹터에 대한 관심이 계속적으로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면 이제 전 저점이 1532포인트, 그래도 뭐 한 1600선까지 정도만 얘기를 하셨는데 1600을 깨거나 하는 상황이 유럽발 재정 위기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더 나오진 않겠죠? 일시적으로는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증시는 거의 다 직전 저점을 좀 깨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근데 한편 국내 증시가 이런 디커플링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저희는 환율 측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150원대에서 약 1200원대까지 한 4% 정도 절하가 된 상황인데요. 네. 국내 원화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도 크게 펀더멘탈 측면에서의 훼손은 없을 것 같지만 단기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나 뭐 유럽발 재정 위기 등이 따라서 원화가 상대적으로 한 4% 정도
절하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지금 1630선까지 지금 버텨주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환율을 고려했을 때 즉 MSCI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외국인 입장에서는 국내 지수도 약 1600선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그러면 역시 외국인도 뭐 큰 시장의 리스크가 부각되지 않는 이상은 추가 매도보다는 오히려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지수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끝으로요, 전략도 세워주셨고, 오늘은 시장에서 이것만 챙겨봤으면 좋겠다. 변수들만 요약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뭐 가장 큰 변수는 환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역시 1235원까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이어진다 그러면 단기적인 투기적인 성향의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손이 계속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금요일은 환율 동향과 장 초반 외국인의 매도 강도에 대해서 일단 점검을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역시 이제 유로 달러 환율이 최근 직전 저점을 깨면서 계속해서 4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로 달러 환율 추이에도 역시 관심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유로달러 관련해서 또 우리 원달러 환율까지 잘 보셔야 외국인들의 수급까지도 한번 우리가 대충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전략 그리고 전망까지 들었습니다. 잠깐이나마 1600도 깨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애플사에서 아이폰 4G를 공개를 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기술적인 반등이 뉴욕 증시에서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역시 그런 시나리오는 전혀 통하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뉴욕 증시가 기술적 반등은커녕 또 다시 한 100포인트 이상 밀리면서 이제는 9,800선대까지 후퇴를 한 상황인데요. 소비자 신용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장 막판 30분 안에 매도세가 급증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소환됐다는 안 좋은 뉴스도 들려왔고요. 유럽 쪽의 지표, 독일의 제조업 지표가 괜찮았지만 이런 거 다 묻히는 간밤이었습니다. 유럽도 모두 다 하락했고 뉴욕 증시는 추가적으로 하락한 오늘 우리 증시는 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보다 자세한 우리장 얘기는 출발 샘 증시 통해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